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하면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을 했고요. 이어서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늘 0시를 기해서 키 리졸브 훈련에 공식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있을지 모르는 살얼음판 상황이다. 언론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도한 위기감 조성과 필요 이상의 불안 심리도 물론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거꾸로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경계함이 마땅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후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탈탈 인터뷰는 오늘 귀국하는 안철수 전 서울대 원장과 관련한 문제를 털어보는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귀국하는 안철수 전 원장과 관련한 얘기를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전 원장 측과 민주당 간의 미묘한 관계, 이게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간략히 좀 추려드리면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과정의 일화를 일부 공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이제 그 안철수 전 원장이 말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거절하고 협상장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상진 그 대선평가위원장이 공개를 했고, 근데 또 일부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주당에서 이제 그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 얘기 혹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별 그 얘기는 없었고요. 네네. 안철수 교수에 대한 뭐 다른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귀국을 오늘 하는데 네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 얘기들은 있었지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저 안철수 교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는 예. 서로 이 동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서로를 위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보죠. 예, 그러면서 안철수 전 원장 측과 민주당의 관계는 좀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관계 예. 확인은 좀 필요하니까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노영민 의원이 비망록 작성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일부를 공개하겠다고도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건 당 입장에 정리가 된 건 없는데요. 비망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이게 그 공개를 뭐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나중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예. 양측이 갖고 있는 입장에 흠집이 나는 얘기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도 실망할 것이고, 네. 서로 지지층이 겹쳐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어쨌든 그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보기도 좋고, 그게 새 정치의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마코에서 이루어진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이제 상도이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설훈 비대위원의 개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당 전체 차원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 개인 입장일 뿐만 아니라 네. 당 전체에서도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요. 아직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대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네, 국민은 또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진실 저도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선 협상 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은 네. 서로 견해를 좁혀가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대전제에 충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상진 그 대선평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에서는 이제 강력히 부인을 했고 사실 무근이다. 왜 근거 없는 말을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당 차원에서 한상진 위원장한테 혹시 그러면 문의나 내지 어떤 당의 입장 전달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요. 네. 어쨌든 예. 한상진 교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양측을 네. 이게 안철수 교수 측과 우리 민주당을 화해시키고 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강력한 어떤 이런 개인적 욕구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전달 과정에서 또는 저 표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원래 한상진 교수의 본 뜻은 양측을 결합시키는 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가 원래 말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말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삐죽삐죽 그러니까 그 개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툭툭 던져지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서로 자제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도 좀 삼가는 것이 좋은 법인데 네. 지금 서로들 그냥 다 그냥 자기 주장들이 그냥 왕성하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뭐 그러면 한상진 위원장이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그 언급을 한 다음에 안철수 전 원장 측에서 민주당의 어떤 뭐 클레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지금 미국에 와서 오늘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예. 그쪽도 뭐 정확하게 의견들이 집약돼 있는 이 H라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직 그런 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할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시스템. 예, 이 말씀을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 안철수 전 원장 측과의 관계 설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당장 현안이 된 게 안철수 전 원장은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여기에 그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당 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럼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안철수 교수가 오후에 귀국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귀국을 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네. 현재는 상황을 좀 보자. 예. 아직 본인의 얘기를 안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예. 우리가 대책을 해야지. 예. 그냥 간접적인 이야기를 제3의 그 인물들의 얘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본인의 이어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유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내일 모레쯤 되면 당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며칠 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노원병 그 후보 되느냐 마느냐가 논의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안철수 전 원장 측 이제 송호창 의원이죠. 송호창 네. 의원이 지난 3일에 이제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고 이 와중에서 의원총회에서 우리도 후보 내자 뭐 우리가 밑자의 본전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나왔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뭐 밑자의 본전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예. 공당이면은 예. 당연히 그 보궐선거든 선거가 있으면 후보를 내는 것이 상식이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연 노원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산 영도에서 결정을 치를 것이냐 예. 이런 등등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 본인의 오늘 오후에 귀국을 보고 귀국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거라 생각하고 예. 바람직하기는 예. 안철수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시고 노원병 두루 얘기를 노원병 출마를 유보를 하라. 예. 유보를 하시고 두루 얘기를 들어보고 예. 가장 정확한 이 해법을 찾아서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다면은 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 그리고 결정해야지 섣불리 바로 결정하는 것은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결정을 좀 늦춰라. 예. 이런 주문을 하고 싶네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 본인은 어쨌든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미국에 있었고 이쪽 사정에 대해서 아무리 판단이 뭐 옳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 하지만은 네.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판단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는 노원병 출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주장을 안철수 교수가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마하게 되면은 네.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데 제일 큰 그 공신자가 되죠.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애를 써 있었으면은 네네.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다행히 이게 그 영도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김무성이라는 거물이 나오는 판인데 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 거기 고향입니다. 예. 어머니가 그 사시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영도에? 두 분이 손을 맞잡고 가면은 국민 보기에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에서는 우리가 신세를 졌지만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도와주면은 얼마나 보기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안철수 전 원장 측에서는 오히려 지역 연고에 기대는 정치 행보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요. 지역 연고를 깨는 거죠. 그게 지역 연고에 기대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지역 연고를 깨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뛰어드는 건데 네. 그런 논리가 이상하죠. 그 논리에는 저는 승복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역 구도를 깨는 데는 안철수 그 교수가 부산 영도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범야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죠. 상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할 걸 기정사실로 놓고 본다면 김무성 전 의원은 상당한 어떤 중량감이 있는 의원입니다. 그 대선 때 뭐 중앙선대 본부장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안철수 전 원장이 만약에 출마했다가 김무성 전 의원한테 패배를 한다면 안철수 전 원장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영도 출마를 그 주장하는 이유가 민주당의 경쟁자인 안철수 전 원장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공학적 해석도 여기서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여보세요? 악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적어도 저는요. 제가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안철수 교수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는 출마하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악의적인 해석이 숨어있는 이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100% 선이다? 100% 선입니다. 우선 저라면 당연히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철수 교수에서 레드 카펫을 깔아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국 본인의 판단의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상의를 해보시고 어느 쪽이 바른 판단인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송호창 의원을 그 대리인으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걸 걷어들이기가 쉬울까요? 걷어들일 수 있죠. 그 결정이라는 게 잘못된 결정이면 얼마든지 바꾸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건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다. 그걸 출마하기로 선언한 것도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못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보정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전 원장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노회찬 대표의 지역구였다고 해서 진보정의당이 거기다 전세 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건데 진보정의당이 반발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형식 논리로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은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그건 진보정의당의 입장이지. 민주당이나 또는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참고할 부분이지. 큰 전국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그때 상황이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 또 이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전제는 상의를 하는 것이 도리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 이 안철수 교수가 부산을 택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보정의당의 입장도 고려할 부분의 작은 부분은 되실 수 있지만 그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지역구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이 노원병을 선택하느냐 부산 영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기조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져야죠. 이를테면 안철수 교수가 예. 이 노원병을 택한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이를테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네.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당한 후보를 내야 합니다. 네. 그건 뭐 도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날지 예. 또는 후보를 양보하는 것으로 날지 예. 그건 또 당내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영도를 택하게 된다면 당연히 후보를 내죠.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어디에 후보를 후보를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전 원장이 부산 영도 출마를 선택을 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안 낸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산 영도를 추구하면 우리가 후보를 양보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양보를 해야 된다. 예. 우리 김비혁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예. 김비혁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일조를 하게 하고 네. 김비혁 후보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게 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단히 김비혁 후보에는 안 됐지만은 예. 그런 큰 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설득을 해서 네. 김비혁 후보도 참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만은 네. 이 큰 대국을 보고 양보를 하라고 우리가 권해서 예.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면 지금 서른 의원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부산 영도에 안철수 전 원장이 출마하는 것은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100% 갖춰진 훌륭한 결정이지만 예. 서울 노원병 선택은 뭔가 이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뭐 그 판단을 떠났어요. 예. 어쨌든 부산 영도가 훨씬 더 출마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좁혀보죠. 네. 왜냐하면 송호창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병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그 서른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네.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예. 그건 또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장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고. 근데 그래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개인적으로 양보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그 이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게 옳죠. 그렇습니까? 예. 뭐 지금 저 안철수 전 원장이 아마 지금 비행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 쪽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안철수 전 원장 쪽에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도 들어와서 판단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라면 절대 창당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예. 창당하면 물문가지로 또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합당이 이게 말이 쉽지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이 창당을 않고 민주당이 들어와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자기 구상을 펼치는 틀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결국은 그 과정을 치게 됩니다. 네. 이 중의 과정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당을 만들게 되면 결국 선거에 나갑니다. 예, 그렇죠.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예. 이 양당이 같이 표를 나누기 때문에 예. 결국은 새누리당만 다 됩니다. 초토화됩니다 이거는. 네. 특히 수도권은 두 표, 세 표가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예. 틀어보듯이 빤합니다.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원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독자 세력화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무슨 판단에서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새 정치가 아니라 예. 야당이 다 전멸하는 상황이었다면 무슨 새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쥐잡으려고 도 깨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야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신당 창당은. 오히려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양당이 두 후보를 내면은 새누리당만 되지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철수 신당을 전제로 했을 때 오히려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여론조사 봤습니다. 그럼 이 점은 그러면 국민들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의 새 해석을 해야 정치를 될까요? 기대하는 거죠. 예. 국민들 새 정치를 기대하는데 예. 그 새 정치 틀을 어디서 만들 것이나 신당을 만들어 살아라. 난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당을 만드는 결과는 예.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신당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이길 거니까요. 네.
만들라고 그러죠. 국민 여론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여론 속에는요.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지지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제가 새누리당 지지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당 만들으라고 그러죠. 예. 그럼 여기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일종의 그러니까 여론 교란도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 전 원장이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선 과정 내내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원장은 입당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전 원장을 지지하는 주요 지지그룹의 상당수가 비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안철수 전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400만 표를 보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네.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을 지지해서 후보가 됐더라면요. 네. 다상인데 예. 그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플러스가 더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해서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계획해내고 새 정치를 해낸다면은 예. 자신이 창당을 해서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고 예. 그리고 결과는 좋을 거라는 거죠. 예. 새로 창당을 해서 당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 붙게 되면은 뭐 전멸하는 결과가 나오고 새 정치도 좋고 새로운 그 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네. 결과는 선거에서 어떤 판정이 나올 거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풀어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그걸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4.11 총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시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데하고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신당을 따로 만들고 선거 국면에서는 야권 연대가 다시 가동이 돼서 후보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예. 결국은 이게 불필요한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권 연대를 왜 합니까? 같이 합동하면 제일 좋죠. 예. 이게 선거라는 게 표가 나눠지게 돼 있는 건데 당이 다르면은 예.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자, 아마도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다음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는데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 분열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또 도덕적 무책임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당. 계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집단은 그 집단 내 들여다보면은 크든 작든 네. 계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파 있는 자체를 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일 것 같고 계파를 얼마나 조정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양새를 갖추느냐 네.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파 자체에 있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예. 계파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잘 조직돼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을 받는다면은 계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당 전체 가야 할 길은 무시하고 네. 그냥 지 개인의 어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집단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고쳐 나가야 되죠. 네네. 어쨌든 민주당 자체가 민주적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가 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 도덕적 무책임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도덕적 무책임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죠. 근데 고쳐나갈 동력과 이런 게 있을까요? 민주당 안에? 만들어내야죠. 우리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런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네. 인간이 하는 일은 진선진미한 게 없죠. 네네. 어떤 제도든 어떤 장치든 이 문제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네. 나오는 대로 또 고쳐서 앞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거 한성진 위원장이 도덕적 무책임주의를 어떤 개념으로 구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대선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 벌어진 풍경을 보면 말이죠. 뭐 주류 책임론 그러면 비주류는 뭘 했느냐 이런 반격이 나왔고 친노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비노 너희들이 그러면 선거 때 열심히 했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무력하다, 왜 졌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지적한 거라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유추한다면은 네네. 지금 우리
김정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걸 지적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당내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정도가 지나쳐서 당이 깨질 정도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음흠. 어느 집단이나 이런 정도의 마찰은 있게 돼 있고요. 네. 그 마찰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밖에서 보면서 안에 뭐 내분이 뭐 지나치다 그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끼리 일테면은 하나의 사례가 예. 지난 중앙위원회를 했습니다. 예. 중앙위에서 당은 개정을 했는데 개파가 서로 현명히 다툰다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는 그 대전자에서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은 네. 절대 다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 걸 보더라도 당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줬는데 예. 언론 쪽에서 그런 걸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저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 계속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만날 거고 또 국민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그 느끼십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네. 이를테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들의 실망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민주당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건데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예. 정도이지 예. 민주당이 무슨 막말을 해서 개판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5월 4일날 전당대회를 잘 치러가지고 새 지도 보고 나서면은 네. 훨씬 더 잘된 체제로서 대응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것도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민주당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뭐 이게 그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얘기는 듣기도 싫다. 이런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죠.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안철수 입당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너무 떨어지고 실망감이 그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전 원장이 민주당을 입당을 할까요?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양당이 나서면 야당이 분열돼서 양당이 나서면은 네. 결국 새누리당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당으로 개혁해내고 네. 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틀은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고 결론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부둥켜 안고 가야지 예. 새로 새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대척되는 당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하면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어느 조직이든 개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그 민주당의 개파 구도의 틈바구니에서 안철수 전 원장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세력이 정적으로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전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가면 개파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책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파와 그리고 정치적 힘은요. 네. 국민 지지에서 나옵니다. 예. 지금 이 안철수 교수가 갖고 있는 당을 새로 만들겠다 한다면 국민 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 돌아서 지도자로 서면은 네. 자연스럽게 예. 그게 맞추어서 당이 정비가 됩니다. 네. 뭐 개파 운운하지만은 어쩌면 이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예. 안철수 교수가 정리를 잘 해내면은 예. 개파가 청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그 좀 접도록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그 의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십니다. 문재인 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평의원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충격도 컸고 예. 또 국민들도 실망도 있었지만은 예. 어쨌든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충실한 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그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직 사퇴는 하기로 했더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사람들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 다시 또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죽이기 지켜보는 차원이다. 것이 예. 훌륭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지켜보는 것이 나는 도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문재인 의원이 평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것 말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니까 당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맡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국민적 상처가 아직도 치유됐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네. 역할을 축소해서 예. 개인적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예.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오늘 안철수 전 원장이 귀국을 해서 어떤 그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인공이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역시 출연료를 적게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조금 더 띄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아니, 양반 왜 자꾸 영업사항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아, 그건 좀 자제해야 되는데 난 여기만 오면은 자꾸 그래서 그러는가. 저 오연호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상황인지라 네, 지금 긴장감이 점증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오늘 사실 지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문제 해가지고 한번 이 그 군인들의 정관예우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그거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지금 아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0시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공언한 대로 오늘부터 정전협정 파기한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 전쟁 터지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주 차분하게 네. 라면 사재기 안 하고 네. 생수 안 사드리고 담배는 부탄가스도 안 사고. 담배는 사재기 하고 있대요.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데 네.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아주 긴박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그 투자 회사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전화가 하루 또 종일 아주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로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또 밖에 나가 있으면은 그 한국 뉴스가 아주 지금 뭔가 위기가 이렇게 감도는 것으로 보도되니까 네. 교포들 전화도 많이 오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정작 우리 자신은 태풍의 한 가운데 눈이 고요합니다. 예. 아주 청명하죠. 그런데 그 주변은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대 편집장도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뭐 전화 이런 거 좀 받았습니까? 받았죠. 뭐라고 전화 워싱턴에서도 오고 네. 아니 뭐 별일 없냐. 주로 예. 이거죠. 어. 그다음에 왜 이러냐. 예.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항상 태풍의 눈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예.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반해서 예.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니네 괜찮냐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란을 볼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 TV나 이란 사람들 만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 이란 폭격할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주고 예.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는 게 바로 우리도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태풍의 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리안 리스크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정리가 돼야지 예. 계속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허구한 날 뉴스 나가면 그때는 이제 코리안 리스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실물 분야보다는 금융 분야에서 먼저 신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코리안 리스크는 좀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주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키 리졸브 이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고. 네. 근데 지금 북한의 방점은 어느 쪽에 더 찍혀 있는 거로 좀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다 한꺼번에 겹쳐서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발표는 키 리졸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이제 네 번째 결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20975인가요? 예. 20945가 예. 나왔죠. 그 전에 20875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을 때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켓 발사 또 핵실험에서 2개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키 리졸브가 아니라도 그 국제사회와 북한이 아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에서 네. 이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게 키 리졸브 훈련이 미국이 전 세계 야외에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한국군이 15,000명, 미군이 한 3,800명 정도 참여하죠. 림팩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 야외 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기동 훈련은 이 국제연합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차원의 훈련이 이제 해양에서 예. 이제 림팩 훈련 같은 게 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실제 각본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핵심 전력이 실기동을 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훈련 없어요. 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키 리졸브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네.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 키 리졸브 전에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뀐 거죠?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그렇죠.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은 저 과거에 93년도까지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 연습으로 진행이 된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우선 북한이 거의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면서 매번 이것 때문에 어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마비되니까 예. 이것은 그 92년도에 취소됐었다가 93년도에 재개됐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없어졌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없어지고 나면 그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한국으로 이제 투입될 때 이 증원된 군대가 한반도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 이건 독수리 훈련이라는 야외 기동 연습과 같이 하는 건데 예. 이 훈련 내용은 뭐냐면 RSOI 즉 미국의 전시 증원군이 그 전개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숙달하면은 이제 전시에 그 지금은 뭐 3,500명밖에 안 오지만 유사시에는 어떤 미국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서 즉시 전쟁 준비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절차 연습이고. 그러면 팀 스피릿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과거 팀 스피릿은 어땠는데요? 과거 팀 스피릿은 더 규모가 컸습니다. 예. 이것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어떤 핵 항공모함부터 원자력 잠수함에 폭격기까지 동원돼 가지고 어떤 실기동 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한 것에 비해서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은 다분히 지휘소 연습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팀 스피릿이 거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가상 전쟁 훈련이라고 한다면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가상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은 뭐 사격 훈련, 그렇죠. 그렇죠. 또 기동 훈련, 훈련, 예. 무슨 이렇게 기능적인 걸 하는 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연습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전쟁 상황을 가상으로 해서 일단 북한군이 뭐 남침했다. 그럼 격퇴한다. 그다음에 반격한다. 어디까지 점령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건 군사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팀 스피릿이 그랬다라는 거죠. 팀 스프리트 그렇고 키 리졸브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규모 군사 연습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하는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라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키 리졸브 말고 또 을지 포커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그것은 을지 포커스는 그거 좀 최근 신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과거 명칭이고 과거에는 을지 연습과 포커스 렌즈 군사 연습을 합쳐서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하는 건데 을지 연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전쟁 연습이고 우리 군 단독의 한국군 한국군 플러스 한국 정부. 그다음에 포커스 렌즈는 최근에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이 중에서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바로 군사 연습에 해당됩니다. 역시 키 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전쟁 각본을 토대로 한 대규모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도 하고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하죠. 이 한반도가 그만큼 어떤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고 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 연습의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연습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주안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둘 다 이제는 지휘소 연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키리졸브 훈련이 연합 전력의 어떤 전시 증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본토나 이런 데서 미국군이 전개되는 훈련을 한다. 한반도로. 그렇죠. 예, 예.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한다면 프리덤 가디안은 말 그대로 이 전쟁 계획, 작전 계획 5027이라는 예. 우리나라 어떤 그 전쟁 그 북한 각본이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네. 예. 이 전면전 대비한 어떤 예. 전쟁 연습을 다 숙달하는 건데 예. 그 프리덤 가디언은 8월 달에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6월 달에 주한미군 장교들이 인사 이동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兵 장교들이 많이 와요. 아. 얘들이 그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자마자 2달 내에 8월 달에 빨리 해야 적응 훈련이네. 그 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8월에서 그럼 못 옮기냐? 못 옮깁니다. 왜요? 이건 수십 년간 8월에 그 신임 장교들을 위한 어떤 그 연습의 어떤 그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한미군의 또 임무 숙달 절차가 이렇게 굳어졌어요. 예. 그런데 8월 달에 항상 남북 간에 뭔 행사 많잖아요. 남북 뭐 8.15 행사 있고 뭐 예. 교류 협력하는 게 또 요때 다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꼬인 것이 뭐냐면 매년 8월만 되면은 대북 정책이 우선이냐 아니면 프리덤 가디언이 우선이냐 이걸로 정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네. 예, 미국 보고 좀 옮기자 시기를 예. 연기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역대 정부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주로 6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장교들 훈련시켜야 되는. 새로운 장교 훈련시켜야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출이 됩니다. 뭐냐면 연례 훈련 아닙니까? 연례 연습이고. 자, 네.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과도하게 또 반응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도 이건 연례 그러니까 훈련이고 또 북한에 그러니까 통보도 했고 네. 거기다가 또 추가되는 것이 2015년에 전시작전권이 환수가 되는데 또 그거에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을 댔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굳이 북한이 저렇게 나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옛날부터 방어 훈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정을 북한에 통보했고요. 네. 과거 팀스프리트 훈련 때부터 다 북한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동의 방향을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 수지를 줄이게 한다든가 또 어떨 때는 북한 대표 보고 우리 훈련을 창완하라고까지 요청한 적도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군사적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키리졸브 훈련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간단한 통보 절차 외에 무엇이든 다 하는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라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말이죠. 미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을 때리지 못합니다. 왜? 그 미사일이 북극을 통해서 오는데 항로가 예. 중국 러시아 영토 지나서 와야 돼요. 오호. 그럼 중국 러시아 가만 안 있어요. 요격해버리겠죠. 이거 우리를 향해 쏘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중국 러시아 때문에 미 본토에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미사일 발사하겠냐는 거예요. 항로가 그렇게 됩니까? 항로가 그렇게 이게 미사일은? 북극 항로라는 건데 오. 세계 지도를 보면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온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북극을 거쳐와야 빨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럼 저 시베리아 만주 거쳐서 오겠네요. 그걸로 거쳐서 오는 거죠. 오. 그럼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허. 그럼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다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가 예. 여기에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다. 예. 이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 전술핵 배치 못 합니다. 그렇죠.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발당 관리비가 1년에 100만 불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고 경비 병력 배치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주한미군 증강은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을 뭘로 타격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때립니다.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을 동해나 서해에 배치해서 예. 거기서 북한을 억제하는 겁니다. 예. 이게 미국이 택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당한 대북 억제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대부분 한미 군사 연습이 해상에서 있어요.
그런데 동원되는 무기가 잠수함, 이지스함, 항공모함이에요. 벌써 이지스함 2척 들어왔다며요. 2척 들어왔죠. 예. 거기에다가 B-52 폭격기라든가 예. 스텔스기가 동원이 된. 예.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연습의 양상을 보면은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발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서 뭐 어디까지가 방어고 어디까지가 공격이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아하. 이런 전략이 그 전개가 돼서 어떤 그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훈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저기 서해에서 훈련하면 중국이 난리칠 일 아닙니까? 네. 과거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동해나 어디 인근에 와 있으면 이번엔 북한이 난리치는 거죠. 자기들의 공격의 징후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방어적 조치를 했는데 그 반대편은 공격의 징후로 이걸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미군은 이건 순순히 100%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리고 경계가 모호하다. 그렇죠. 경계가 모호하죠. 어. 거기에다 이번에는 그 저 북한이 연합 연습 기간에 도발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실전 사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이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탄 배치 다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어떤 군사 연습이기도 합니다만 그 연습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그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이런 질문이 성립했는데 그렇다고 연습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미 입장에서는. 연습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해법이 뭐예요, 그러면? 예, 1년 전부터 다 계획된 거고, 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저 10월 달에 그 저 북한 간다는데 그때도 코앞에서 8월에 연습했던 건데 취소 못 하고. 그랬었나요? 예, 예.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원래는 8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8월에 한미 군사 연습하면서 북한 넘어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이걸 청와대에서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8월 올해 안 할 수 없냐 그러다가 미국에 말도 못 꺼냈어요. 아, 그래서 10월로 늦춰진 겁니까? 그것 때문에 늦춰진 건 아니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해법을 못 내놨었다니까요. 어허, 남북 정상회담 때문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중에 훈련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이럴 예. 정도로 예. 이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이 계획을 바꾸자 그러면 또 뭐 미국이 동맹의 약속을 깨자는 거냐 이럴 것이고 네. 항공모함이 한 번 시동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시동만 한 번 거는데. 에이, 설마. 어? 그냥 아니, 그 무슨 소리? 태평양 딱 해서 순항 저기 쭉 하는데 1억이 아니라 시동 거는 무슨 시동 거는 데만 1억이 걸려요. 원자로 가동해가지고 예컨대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경우에 쓰는 전기량이 부산시 전체하고 맞먹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그 소모하는 에너지량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그 항공모함 혼자 옵니까? 구축함 따라오죠. 뭐 잠수함 따라오죠. 그런 거 순양함 다 따라오죠. 그런 거 다 해서 한 번 출동 준비하는데 1억 달러. 그러면 이제 보통 상사는 항차라고 하잖아요. 예. 기항을 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한번 쭉 돌고 오는 데는 그러면 몇 억 달러 들겠네. 몇 억은 몇 억이 아니지 몇십억 들겠네. 그거까지는 내가 통계가 없는데 아니 훈련 취소하면은 준비한 비용 다 물어내라 그래요. 아, 미군에서. 예. 이야. 아니 그동안에 이 훈련 준비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나오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그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예. 저기 대표적인 예로 1992년에 우리가 그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팀스프리트 훈련 폐지했어요. 예. 그런데 노태우 레임덕 말기예요. 예. 그런데 군부가 미국에 가가지고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하자고 협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 반응이 예. 이랬다가 내년에 취소되는 날이 일이 있으면 예. 지금 그 동안에 재개하자고 해서 우리가 훈련 준비한 비용이 몇 억 달러인데 그거 다 물어내라. 이거 각서 쓰면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 합의하겠다. 이래서 써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써준 마당에 취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돈 다 물어줘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미국의 군사력을 한번 여기 들여오는데 미국은 자체 훈련 필요성 때문에 그 돈을 쓰지만 우리가 해라 마라 연기해라 하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되고. 아무튼 그럼 키 리졸브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할 때 미군 측 경비는 미국이 됩니까? 됩니다. 그건 되긴 됩니까? 그거는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미 국방부 예산이 허벌나게 지금 그렇죠. 깎이고 작살나고 있죠. 있잖아요. 예. 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 무슨 술 써서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바마한테 국방비를 태평양 사령부에 배정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천안함 사건 나고 얼마 있다가 항공모함이 오나 안 오냐 그럴 때 오바마나 게이츠 장관은 안 보내겠다 그랬는데 태평양 사령부가 온다 그래 버리는 바람에 예. 양쪽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국방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대혼란에 빠져서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은 이 훈련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야, 태평양 사령부가 세네. 100억 가놓고 그냥 맞짱 뜨는 거네요. 걔들은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오, 예. 그래요? 태평양 사령부 제1번 임무가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자기 관할권에서 훈련을 손을 댄다? 계획된 걸? 그러면서 국방 예산 자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올해 400억 달러 국방 예산 감축되는데 이제 항공모함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항공모함 운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옵니다. 예. 지금 언론에는 키 리졸브의 원자력 항공모함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수강까지 부산항에 입항 못했습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엔 태평양사와 미 국방부 사이에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냐 마느냐 가지고 그 전쟁이 아마 북한하고 전쟁보다도 더 지금 긴박할 거라고 봅니다. 돈이 드네 안 드네 이 문제가 깔려 있는. 이 문제 가지고 당장 올해 국방예산 400억 달러 오. 시큐스터 협상으로 또 깎이게 생겼는데 시동만 거는데도 1억 드는데. 1억 드는데. 예.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자, 그거는 미군의 사정이고. 네. 자, 그런데 그 한미 입장에서는 군사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군사 훈련을 하면은 북한은 저렇게 반응을 하고. 네. 그럼 여기서 해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안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공격 신호로 해석이 돼서 그렇죠. 저쪽에 또 반응을 일으키고 예.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 걸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딜레마적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만 더 그 부작용을 줄인다면은 이번 훈련의 어떤 규모를 조정한다거나 네. 훈련 내용을 어떤 공격성을 줄인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그 내부에서도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국방부 합참 분위기가 뭡니까? 어떻게든 북한에 한번 보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지구까지 지금도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합참 분위기가요. 예. 제발 북한을 한번 그 보복할 기회만 한번 주어진다면 한 번만 건드려 봐라. 한 번만 건드려 준다면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합참의 실무장교들 분위기예요. 아, 진짜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식물 정부가 예. 이 군사력을 과연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아, 진짜 합참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그게 뭐 그렇습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당연하죠. 천안함 연평도에서 당하면 예. 군인의 어떤 그 직업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 당하면 보복함으로써 예. 자기가 패장으로 인식된 그 치욕을 씻고 싶다. 어. 이것이 지금 아주 집단 의식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얘기는. 사실 군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1연평해전 99년에 북한의 배를 한 6척을 격파하고 100명을 사상케 했는데 3년을 절치부심해 북한이 보복했지 않습니까? 예.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예. 그건 북한 군대나 우리 군대나 똑같은 거예요. 어. 이 군대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끼리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국면이라는 것은 예. 응징과 보복의 연결고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의 악순환인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군인의 어떤 직업 의식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떤 그 지금 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 한 군대의 그 결전 의지 또 어떤 보복의 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느냐는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건 지금 청와대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한 지금 때에 다다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가 정말 어디서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네. 국지적이든 제한적이든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옛날에 황장엽 선생이 망명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그 강연 때마다 한 얘기가 북한 군대는 당의 명령 없이 총 한 방 못 쏜다. 아, 예. 확실하게 정치 권력이 군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이다. 이걸 여러 예. 차례 말한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은 이제 군내 총정치국이 있고 그렇죠. 또 당 중앙이라든가 군사위원회에서 군대를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떤 바다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이라는 거 보면은 대단히 우발적이면서도 남북한 군대가 다 같이 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교전이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났죠. 예. 그 뒤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MB 정부의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이제는 북한 군대는 평양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또 한국 군대는 서울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어이구.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즉시 대응해라. 이런 걸로 양상이 바뀐 상황이에요. 야. 그렇다면 예. 예를 들어서 서해 같은 데서 어떤 양쪽에서 서로 간에 어떤 모종의 공격 신호를 인식하고 충돌이 시작됐다. 네. 이랬을 때 상부에 보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템포가 너무 빨라졌어요. 예.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처럼 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신경계처럼 군대가 작동하는데 그걸 평소부터 숙달했다는 거죠. 무조건 반사 체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해버리는. 바로 반응하는. 예. 왜냐하면 이 국지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남북한 군사력 비교로 판가름 나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누가 먼저 결심하고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가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선제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강하게 부여가 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군대와 군대끼리 만들어내는 정치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의 군사 상황. 이것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총이나 포를 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다르냐면 예.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그 정전협정 파기라고 표현 안 했고 백지화라 그랬어요. 예. 한미 키로졸브 훈련이 11일부터 진행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의 북한의 군사 행동을 예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정전협정이 전 세계에 약 한 23개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16개가 실패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전협정. 예. 그리고 나머지도 반이 결국은 다시 전쟁으로 돌입해 가지고 결과적 실패를 했고 예. 성공한 게 불과 4-5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가장 성공적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이 협정 문안이 잘 돼 있어요. 예. 우선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각기 2km씩 그 비무장지대를 그렇죠. 해놨어요. 우발적인 충돌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렸죠. 예. 이게 버퍼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비무장지대에 중화기 전력 넣겠다. 북한이. 예, 거기 가지고 장사정포, 로켓탄 이런 거 특수부대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진지 만들고 우리는 배치하겠다. 예. 이래버리면 예. 정전협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러면은 굳이 남측을 공격한 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긴장감도 줄 수 있고. 그것도 무력 시위네. 무력 시위죠.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됐다는 실증적인 사례도 남길 수가 있고. 이런 방식의 앞으로 새로운 군사 행동이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대신 사비네요. 그렇죠. 네. 판문점 같은 경우 뭡니까?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렇죠. 어떤 비무장 구역 아닙니까? 거긴 권총 외에는 못 갖고 들어가요. 네. 여기에 박격포 진지 설치해버리면. 어이구.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1996년에 예. 4.11 총선 앞두고. 예. 그래서 그때 북풍이 일어났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뜻은 이것이 어떤 남측에 대한 선전포고는 아닙니다. 선전포고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조항으로 정전협정에 만들어놓은 조항들을 무시해버리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남북한 군사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군도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렇지. 우리도 덩달아 정전협정 그럼 우리도 무시하겠다.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예. 우리는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은요
정전협정이 이제 그때 공산권 측 정전협정 당사자가 중국군 그 팽덕회 사령관하고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군이 권한이 있냐 하면 없어요. 북한에서 중국군 다 철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립국 감시단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의 정전협정을 혼자 담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거 이제 파기하겠다, 백지화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정전협정의 그 의무 조항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군사 행동으로 연결하면은 남측을 도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걸맞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전 백지화 안 될 걸로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전쟁을 예방한 이 협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북한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전협정 백지화 파기하겠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있었어요.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자는 전제하에서인데 이제는 그 말도 없이 정전협정 그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근데 이런 말만. 약간 좀 이게 엉뚱한 소리지만 차라리 그래서 비무장지대에서 박격포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섬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이 시나리오. 그래서 말 그대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상의 상황.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서해가 왜 저렇게 분쟁 지역이 됐습니까? 정전협정에서 서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기가 영해냐 NLL이 경계선이냐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서해가 분쟁 지역이 된 이유가 정전협정이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분쟁 지역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그 분쟁 억제 관리 장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당장 국지전이 일어난다 만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불안정해져서 어느 곳인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일각에서는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열흘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있겠느냐? 전 안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그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북한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1950년대 모택동이 대만 앞에 있는 금문도라는 섬에 포를 40만 발을 쐈는데 40만 발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만군을 혼내줬는데 그때 기준을 보면 짝수 날에 쏘고 홀수 날에 쏴지 마라. 미군이 오는 징후가 있으면 사격을 멈춰라. 미군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중국군의 전술과 북한군의 전술이 유사합니다. 말하자면은 주한미군 또는 미증원군이 인계철선이 돼가지고 분쟁에 자동 개입하는 상황만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에 굳이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한국군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가능한 거지. 어떤 미군에 대한 인계철선을 자극하는 형태로는 절대 안 한다. 불리한 전쟁 왜 합니까? 그렇죠. 어느 병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섣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죠.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은 특히 어떤 미국과 한국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어떤 유리한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 그리고 유리한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불리한 곳에서는 방어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심지어는 뭐 어떤 좀 비굴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대 편장의 진단에 따르면 그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제한된 범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때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남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남북 간의 상호 협박의 어떤 그 정치 아닙니까? 어떤 실제 주먹이 날아간다기보다는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권투에서 서로 이제 딱 마주서서 눈 째려보는 그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눈빛이 아주 더럽고 저기 아주 인상 더러우면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이 누적되고 축적되는 거. 네. 그다음에 아주 그런데 왜 째려보세요? 그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의 눈길로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철에서 왜 전혀 째려보냐고 하면서 왜 째려보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네. 지하철에서 어디 하다 보면 째려본다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민증까 이렇게 가죠. 예. 그러다가 예. 저기 왜 째려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째려봤잖아. 예.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기분 나쁘게 말이지. 남 자꾸 째려보고 이래다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엔 싸움 남 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협박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보면은 아니 무슨 우리 정상적인 국가가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허구한 날 이런 얘기 나오고 외신에서 CNN에서 틀어제끼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합참의 분위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도발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위험한 그러니까 부분이고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그거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청와대는 전혀 아직까지 학습이 안 된, 예. 그 말하자면은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누구도 운전대를 잡으려고 안 합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 제재를 했으면 예.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화도 해야 되고. 예. 근데 한국이 먼저 하라 그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뭐 북미 뭐가 없나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면서 정세를 관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적절한 군사적 지침을 국방부와 합참에 부여할 수 있는 예. 이런 정도의 준비 태세가 안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건 대단히 불안한 대목입니다. 그래요. 김장소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숙식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상황 점검하고 컨트롤 있다고. 타워 기능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그 기능하고 뭐 청와대 상황실이 있으니까 네. 그 해공군 다 보고받고 상황 관리하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위기 관리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네. 여쭤보는 건 합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건 되죠. 되죠? 예. 그건 헌법이 있고 국군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관리에서 예컨대 바다에서 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군 출신 김장수 장관이 바다의 특성에 대해 압니까? 해군 전술에 대해 압니까? 전문성 있는 참모들이 갖춰져서 예. 해당 현장의 지휘관까지도 적절하게 지침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히 숙달된 위기 관리 이게 문제지. 이게 안 돼서 DJ 때도 2번 교전이 일어난 건데. 네네. 자기는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어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물론 김종대 편장께서는 그렇게 또 너무 기후 단계로까지 걱정을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기조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 불야튼튼이라고 네. 경계의 태세는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평화는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누가 문제다를 떠나서 이런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위기 정세가 증폭이 될수록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좀 더 차분한 대응 기조로 위기를 관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